북한 같은 경우에는 공격 무기만 많이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판 천궁 같은 무기 체계들을 선보이고 있는데, 이런 무기 체계들이 한국보다 뛰어나지는 않을 거지만 결국 북한도 방어 무기에 대한 개발을 많이 지속하고 있어서 언젠가는 KF-22 사용하고 있는 무장이나 미사일들이 요격당할 수 있거든요.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요격이 어려운 최신 무기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현대로템을 비롯해가지고 하나에로, 그 다음에 ADD, 다란 시스템즈 이렇게 개발 중인데, 이게 공대지 버전도 기획되고 있어서 KF-21이 초음속 순항미사일을 다니면 시속 5,000km에서 7,000km 이상의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10에서 20분 안에 한반도 주변의 적들을 타격할 수 있는 KF-21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드론과의 협업, 유인기와 무인기와 같이 역할을 분담해서 전투력을 극대화한다는 거고, 이것이 6세대 전투기 기본 조건이지만 KF-21도 일부 적용하려고 합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F-35의 능력을 능가할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발전하게 돼서 앞으로 수출 경쟁력과 우리 국의 전투력을 증강할 수 있는 기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리고 이제 희망이 있다고도 저도 말씀드리고 한데, 사실 현업에서 이야기하신 분들 보면 앞으로 더 많은 지원과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제트 엔진의 핵심 기술은, 이 제트 엔진은 엄청나게 뜨거운 속도로 이제 엄청나게 복잡한 날개들이 회전할 때 깨지거나 무너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이 소재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얼마 전에 이제 하나에어로 같은 경우에 인코넬이라고 하는 이런 제트 엔진 국산화 소재 같은 거를 하기로 했는데, 이 소재 기술이 사실 선진국, 그러니까 미국 대비 한 20년 넘게 뒤처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소재 기술에 대해서 연구자가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도 이제 한국에 지금 이공계 좀 부족 현상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두산 에어빌리티 둘 다 엔진 연구소에 대해서 많이 확충을 하려고, 요거는 이제 좀 딴 데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제가 실제로 제 친구들이 제트 엔진 연구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원래는 대리였는데 올해는 과장이고 내년에는 부장 되겠다, 그런 농담을 하시는데, 막대한 투자금만 아니라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사실 이공계 인력이 부족하고, 이공계 인력이 가장 필요한 분야가 특히 소재, 내열 소재 분야에서 어떻게 우리가 20년의 격차를 극복하는지에 대해서가 우리 첨단 엔진 개발의 핵심적인 그 키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체계 통합 기술이라는 게 필요한데, 엔진을 만들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엔진과 비행기가 이제 궁합을 잘 맞추고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이 가능한가, 이것을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제트 엔진을 만든 역사는 오래됐으나 주로 비행기가 아니라 미사일, 그러니까 해성 미사일이나 철룡 미사일, 뭐 현무3 미사일 같은 순항 미사일에 들어가는 엔진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요거보다 비행기가 훨씬 더 복잡해요. 요런 체계 통합 기술에 대해서는 사실 노하우가 부족하고, 여기서 이제 가망 엔진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새로운 엔진을 장착하기 위해서는 이 엔진이 비행기에 써도 되냐, 이런 게 인증하는 게 그냥 개발자가 안 써도 된다 하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인증 기관에서 인증이 돼야지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고 고도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수십 년 동안 투자해서 전투기용 엔진을 국산화하는데 성공했지만, 그 사람들이 항공기, 그러니까 여객기용 엔진은 국산화가 안 돼요. 안 된 이유는 이런 가망 인증 기술 부분에서 수백 명이 타는 여객기가 공항을 왔다 갔다 하는 자격을 취득하려면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가망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거의 불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중국 같은 후발주자에서. 전투기용 엔진은 이제 개인이 그 국가에서 쓰는 국가 자산이니까 괜찮지만, 그렇게 해서 엔진 개발하는 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게 쉬운 도전이 아니라 어쩌면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사상 가장 어려운 도전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설명을 먼저 하자면, 전투기가 이제 영화 속에서 나온 멋있는 기동 중에 코브라 기동이 있습니다. 코브라 기동이 뭐냐면, 코브라처럼 비행기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정지하고 다시 가는 건데, 비행기는 원래 1000km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는데 100km 이하의 아주 낮은 속도로, 실제로 에어쇼 같은 데 보면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멋있기 때문에 많이 이야기되고, 다만 이제 탑건2에서 맨 마지막에 적 조종사들이 그 주인공이 발사한 미사일을 엄청나게 희한한 기동으로 막 공중에서 정지를 하면서 정지를 하면서 방향을 돌아버리는데, 요거는 포스트 스톨 매뉴버 기능, 그러니까 신속화 기동이라 해서, 원래는 비행기가 추락할 속도인데도 이제 고도의 컴퓨터 계산을 해서 추락을 안 하고 정지된 상태처럼 비행하게 해서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꾸면 미사일이 이거를 못 쫓아가니까 이런 복잡한 기동을 할 수 있는데, KF-21은 그 정도로 복잡한 기동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인즉슨 순간적으로 공중 정지야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고반각 기동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잘 보면 이제 실제로 눈으로 보면 비슷한데, 낮은 속도로 나기 위해서는 비행기가 수평으로 갈 때가 제일 빠르거든요. 그래서 수직으로 갈수록 이게 공기저항을 많이 받아서 속도가 늦어지고, 수직으로 갈 때 추락을 하지 않는 게 고도로 어려운 기술인데, 이 부분에서는 F-16보다 오히려 위다.
그러니까 요 엄청 높은 각도에서도 추력을 유지하면서 비행을 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다. 요거를 이제 전투기 기동에도 활용할 수 있으나 실제로 전투기 간의 공중전은 이 타건2에서 보셨던 것처럼 눈에 보여가지고 야 미사일 온다 피해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엄청 멀리서, 그러니까 이거를 BVR 가시거리 외 전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적보다 적을 얼마나 더 먼저 발견해서 적보다 빨리 미사일을 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속도를 얼마나 하는 게 중요한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원래 KF-21은 4.5세대 전투기라고 하고 4.5세대 전투기는 사실 F-16보다 약간 더 좋은 성능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KF-21을 개발하고 있는 카이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국내 방산업체들이 KF-21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드론과의 협업, 그러니까 이게 멈티라고 하는 전문 용어인데, 유인기와 무인기가 같이 작전하면 무인기의 잘하는 역할, 그 다음에 유인기가 잘하는 역할을 분담해서 전투력을 극대화한다는 거고, 이것이 6세대 전투기 기본 조건이지만 KF-21도 이 6세대에서나 적용된 기술을 일부 적용하려고 합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로어스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KUS-LW라고 하는 드론을 만들고 있는데, 이 드론은 길이가 10m가 넘고 제트 엔진 다는 드론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드론보다는 무인 전투기, 그러니까 거의 전투기급의 사람이 안 타는 것에 가까운데, 요거는 대한항공과 국방과학 기술연구소가 얼마 전에 같이 공동 개발해서 시제기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대한항공과 국방과학연구소는 KF-21과 이 로어스가 같이 편대 비행을 하면서 이제 전투를 하는 이런 컨셉을 공개했고, 한국 항공우주산업인 카이도 UCAV라고 해가지고 자체적인 설계를 했는데, 이 UCAV는 FA-50 정도 크기를 가진 무인 전투기입니다. ADD랑 대한항공이 만든 것보다 좀 더 커가지고 무장을 내부에 장착할 수 있고 탑재량이 좀 좋고 이제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카이는 조금 더 비싼 럭셔리한 무인 전투기를 이제 KF-21과 같이 가는 것을 생각하고, 대한항공은 요거보다 조금 더 저렴한 것을 생각하는데, 둘 다 실용화 될 경우에는 우리 KF-21이 이제 무인 전투기랑 협업을 해서 위험한 지역에는 무인 전투기에 먼저 가서 정찰하거나 무기를 쏘고, KF-21은 무인 전투기에 대해서 공대공 호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팀을 짜서 하는 것으로 하면 아마 이제 세계 최고의 수준의 공중전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KF-21의 공식적인 계획은 블록 1과 2입니다. 블록 1은 에어 투 에어, 그러니까 공중전을 할 수 있는 능력, 블록 2는 에어 투 그라운드, 그 다음에 지상 공격, 적의 핵심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 요거 갖출 것까지 확정이 되어 있는데, 이 외에도 KF-21의 개발사라고 할 수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KF-21EX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것이냐면, KF-21은 4.5세대 전투기라서 스텔스 기능이 있긴 있는데 완전한 스텔스가 아니에요. 이 말인즉슨 F-35와 같은 완전한 스텔스기랑 공중전을 할 경우에는 F-35가 KF-21을 먼저 발견해서 공격할 수 있어요. 요것들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같은 5세대 전투기 수준의 스텔스 전투기를 만든다는 게 KF-21EX 계획인데, 이를 위해 가지고 어떻게 개조를 하냐면, 일단 모서리에 튀어나온 안테나들을 컨포멀 안테나, 그러니까 눈에 띄지 않는 안테나라고 해요. 휴대폰 같은 경우에 옛날 휴대폰을 아시는 분들이 있지만 안테나가 쭉 내려가고 튀어나와 있는데, 지금 휴대폰들은 전부 다 안에 내장이 돼 있어서 튀어나온 부분이 없거든요. 요거랑 비슷한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한 내부 무장창이라는 기술이 들어갑니다. 무장 같은 경우에 미사일은 뾰족뾰족하고 동그래서 레이저 전파가 가면 난반사가 돼가지고 스텔스 성능을 떨어뜨려요. KF-21은 요 무장을 내부에 장착한 공간을 만드는데, 이미 공간은 있고 이 내부 무장창에서 미사일을 열고 닫고 하는 도어, 그 다음에 로봇팔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것들이 추가가 되면 이 스텔스 기능을 위한 내부 무장창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KF-22EX가 이런 스텔스 기능을 갖출 뿐만 아니라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앞서 말씀드리고 있는 그 MT, 멈티, 그러니까 유무인 복합으로 무인기랑 같이 작전하는 기능, 그 다음에 무인기랑 같이 작전할 때 통신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경우에는 육지통신이라 해가지고 적외도 위성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위성 네트워크에서 무인기랑 KF-21이 서로 대용량 통신을 해서 하는 것까지 패키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KF-21은 5.5세대, 그러니까 5세대 전투기인 지금 F-35의 능력을 일부 능가할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발전하게 돼서 앞으로 이제 2030년대 이후에도 수출 경쟁력과 우리 군의 투력을 증강할 수 있는 기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이제 그 공대지 공격, 그러니까 적의 핵심 표적을 타격하는 무기로 KF-21은 KGB라고 하고 있는 이제 유도폭탄, 폭탄에다 날개를 달아가지고 50km 이상을 비행하고 하는 정밀 유도폭탄과 철룡이라고 하는 공대지 미사일이 들어가 있어요. 공대지 미사일, 요거는 500km 밖의 핵심 표적을, 지하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데, 요 두 개만으로도 북한 지역의 지휘소라든가 아니면 장사정포 진지 이런 게 공격할 수 있지만, 저기 문제는 이제 방어 기술이 발달되고 있어요. KGB와 천룡,
천룡 같은 경우에 마 0.95 KGB 그보다 훨씬 느려요. 미사일이 폭탄을 던졌을 때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속도가 느리면 요격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북한은 3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최신형 대공 미사일을 얼마 전에 김정은이 시험 참관도 했어요. 이게 화살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공격 무기만 많이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별, 별지 뭐 이렇게 하고 있는 북한판 이제 천궁 같은 무기 체계들을 선보이고 있는데, 이런 무기 체계들이 한국보다 뛰어나지는 않을 거지만 결국 북한도 방어 무기에 대한 개발을 많이 지속하고 있어서 언젠가는 그 KF-22 사용하고 있는 무장이나 미사일들이 요격당할 수 있거든요.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요격이 어려운 최신 무기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제일 가까운 시기에 실용화될 것은 초음속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입니다. FA-50과 KF-21에 장착되는데 이게 천룡과 역할은 비슷해요. 이제 천룡과 다른 점은 배, 그러니까 움직이는 함선을 공격할 수 있는 버전과 지상을 공격할 수 있는 버전이 같이 개발된다는 점, 그 다음에 초음속 순항, 그러니까 마 2.5로 해서 시속 3000km 이상으로 빠르게 비행해가지고 저기 요격을 어렵게 만드는 기술이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ASBM이라는 게 있어요. ASBM은 Air to Surface Ballistic Missile 약자로, 원래 현무 탄도탄 같은 경우에는 땅에서 땅으로 쏘는 거거든요. 지대지 미사일을 하는데 요거를 KF-21에 장착한다. 현무 미사일은 아니지만 KT-SSM이라고 하는 전술 탄도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게 폴란드랑 사우디에도 수출된 미사일인데, 요거를 항공기에다 장착해서 쏘면 이제 마 3 이상으로 비행할 수 있어가지고 저거의 공격을 피할 수 있게 되고, 요거보다 더 빠른 이제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지금 제트 엔진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빨라도 마 3 이상 가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마 2 정도가 한계예요. 근데 스크램제트, 그 다음에 램제트라고 하고 있는 차세대 엔진 같은 경우에는 마 5 이상을 비행할 수 있고, 이 차세대 램제트 엔진을 가진 미사일이 하이코어라고 합니다. 하이코어라는 순항 미사일이 지금 이제 현대로템을 비롯해가지고 하나에어로, 그 다음에 ADD, 다난 시스템즈 이렇게 개발 중인데, 지금 현재는 지대지 버전만 만들고 있지만 이게 공대지 버전도 기획되고 있어서 KF-21이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이 다니면 시속 5000km에서 7000km 이상의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10에서 20분 안에 한반도에서 한반도 주변의 적들을 타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10년 정도 있으면 이제 갖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유튜브에서 과장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와전된 이야기가 있는데, 우주 가까이 비행한다, 뭐 성층권 비행한다 해가지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성층권이라 해가지고, 성층권은 우주는 아닙니다. 성층권이 이제 4만 피트 내외, 그러니까 1000m 이상을 성층권이라 하는데, KF-21의 한계고도가 12km 정도로 해가지고 성층권 가까이 조금 넘어서 비행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뭐 5만 피트, 6만 피트에서 우주 가까이 비행하는 우주 전투기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KF-21의 최고 속도는 마 3.6이 아니라 1.8, 절반입니다. 전투기 속도가 빠른 건 중요하고, 아마 이제 20-30년 후에는 전투기가 마 3.6 속도를 가지는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하고, 마 1.8이라는 속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KF-21을 처음 만들었을 때, 요고도를 만들거든요. 이 무장은 어느 정도 해야 된다, 기동성은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속도는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연구를 했을 때, 마 1.8이라는 수치는 왜 나오냐? 전투기는 최고 속도대로 항상 비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여객기 같은 경우에 마 0.9로 비행하기, 이게 시속으로 치면 1000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시속 2000km를 뭐 1분, 2분, 뭐 30초 정도 비행해도 엄청나게 비행한 거고, 실제로는 1000에서 1500km 시속으로 치면 이렇게 비행을 하는데, 요 수치 이상 가는 기능은 실제에서 쓸 필요가 없다 해서 정한 수치가 마 1.8입니다. 그러니까 마 2.0도 될 수 있고 2.5도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실제 수십 년간의 공중력 역사에서 공중전을 할 때 이 정도 속도로 쓰이진 않았다는 것이죠.